책상 앞에 앉는 순간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경험 있으시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손에 쥐어져 있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어느새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2019년 맥길 대학교 신경과학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스캔했더니 전전두엽 피질이 특정 영역에서 억제 신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신호는 마치 비상 브레이크처럼 작동하며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왜 뇌는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까요? 답은 편도체에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녀석은 실제 위험과 상상 속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망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편도체는 마치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도망칠 맹수도 없고 싸울 상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프리징, 얼어붙기입니다. 사슴이 헤드라이트 앞에서 멈춰버리는 것처럼 당신의 뇌는 아예 행동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책상 앞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그 무기력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 반응을 학습합니다. 과거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안했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뇌의 해마는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뇌는 이거 위험한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해버립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패턴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여는 순간, 학습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순간, 심지어 특정 시간대가 되는 순간만으로도 뇌는 과거의 불안 기억을 재생시킵니다. 당신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무기력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2021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이 현상을 예기마비라고 명명했습니다. 실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마비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신경생리학적으로 이건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의지력은 전전두엽의 등쪽 부분에서 관장하는데 편도체가 공포 신호를 보내면 이 영역으로 가는 혈류량이 실제로 감소합니다. 켄트 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서 이걸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불안 상태의 피험자들은 전전두엽 활성도가 평균 34% 떨어졌습니다.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의지력을 쓰는 뇌 부위 자체가 일시적으로 꺼지는 겁니다. 당신이 하자 다짐해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건 당연한 생리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일은 괜찮은데 어떤 일만 이렇게 될까요? 친구랑 수다는 3시간도 떨 수 있는데 업무 이메일 한 통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건 뇌의 위협평가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0.2초 만에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이 행동의 잠재적 위험은 얼마나 되는가? 친구와의 수다는 위험도가 거의 0입니다. 틀린 말을 해도 실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이메일은 다릅니다. 이게 당신의 평가로 이어지고 동료들이 보고 상사가 판단하고 결국 당신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평가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진화 과정에서 집단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석기 시대의 부족에서 쫓겨나면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평가받는 상황에 놓이면 뇌는 마치 생존이 걸린 것처럼 반응합니다. 2018년 유슈라 사회인지 신경과학 연구소의 실험이 이걸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과제를 줬습니다. 하나는 당신만 보는 그림 그리기, 다른 하나는 전문가가 평가할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평가 여부만 달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가받는 그룹의 편도체 활성도는 213% 증가했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간은 평균 8분 더 지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코르티솔 수치였습니다. 평가받는 그룹은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이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뇌는 실제 평가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방어태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그 일을 회피하면 할수록 뇌는 그 일을 더 위험하다고 학습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부정 강화 루프라고 부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기를 미루고 유튜브를 봤더니 일시적으로 불안이 줄어듭니다. 뇌는 이걸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저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위험이 사라졌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빨리, 더 강하게 회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맥마스터 대학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같은 과제를 3번 이상 회피한 사람들은 그 과제를 시작할 때 편도체 반응이 첫 회피 때보다 평균 76%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이 미룰수록 다음번엔 더 힘들어지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완벽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엔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의 뇌에서는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이후에 2020년 연구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과 다른 지점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일반인은 실패를 상상할 때 편도체가 반응하는데 완벽주의자들은 불완전함 자체에 반응했습니다. 즉 100점이 아닌 95점도 뇌에게는 실패로 인식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뇌에서는 측좌액이라는 보상 중추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완료해도 성취감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완벽하지 않으면 위험, 완벽해도 보상 없음이라는 최악의 동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시작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시작하는 순간 불완전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완벽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첫 문장을 쓰는 순간 형편없어 보입니다. 신경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실화 공포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의 뇌에서는 상상회로와 실행회로 사이의 연결이 일반인보다 약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상하는 뇌와 실행하는 뇌가 서로 대화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 완벽한 이미지를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괴리감을 느낍니다. 이 괴리감이 바로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같은 일인데 어떤 날은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안 되는 걸까요? 어제는 그래도 조금 했는데 오늘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뇌의 인지 자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전두엽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의사결정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면 실제로 포도당이 고갈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유명한 자아고갈 이론이 이걸 설명합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초콜릿 쿠키 앞에 앉혀놓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어려운 퍼즐을 주자 자제력을 쓴 그룹은 훨씬 빨리 포기했습니다. 의지력은 근육처럼 쓰면 닳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3년 최신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스위스 추리히 대학교 연구팀은 자아 고갈이 실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실제로 자아 고갈을 경험했습니다. 의지력은 쓸수록 강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같은 과제를 해도 성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당신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정말로 그 신호를 받아들여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메타인지적 자기충족 예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뇌의 편도체도 전전두엽도 의지력도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 일에 부여한 의미입니다. 뇌는 중립적인 컴퓨터가 아닙니다. 뇌는 당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기라도 이걸 못하면 무능한 인간이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편도체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실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의미를 바꾸면 편도체 반응이 급감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캐롤 드웩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 이건 너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거야 라고 말한 그룹과 이건 너의 두뇌를 성장시키는 운동이야 라고 말한 그룹의 뇌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의미만 바뀌었을 뿐인데 두 번째 그룹은 실패했을 때도 전전두엽이 활성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뇌는 거짓말을 금방 알아챕니다. 진짜로 의미가 바뀌려면 신경회로 자체가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의 영역입니다. 하버드 의대 알바로 파스쿠알레오네 교수의 유명한 피아노 실험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머릿속으로만 연습하게 했습니다. 5일 후 두 그룹의 뇌를 스캔했더니 놀랍게도 운동 피질이 변화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뇌는 실제로 변합니다. 이걸 당신의 무기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책상 앞에 앉아서 무기력을 느낄 때 그 순간 뇌에서는 특정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회로는 과거의 모든 실패 경험, 모든 불안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가소성 원리에 따르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회로를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못된 방식으로 시도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앉아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똑같습니다. 같은 책상, 같은 자세, 같은 시간대, 같은 파일. 그러면 당연히 같은 회로가 작동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맥락 의존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2021년 연구에서 이 원리를 실험했습니다. 시험 불안이 심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항상 시험 보던 그 교실에서 공부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전혀 다른 카페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공부한 그룹은 불안 수치가 평균 42% 낮았고 실제 학습 효율도 높았습니다. 뇌는 공간적 맥락과 감정을 함께
저장합니다. 당신이 항상 무기력을 느끼던 그 자리에 앉으면 뇌는 자동으로 무기력 모드를 불러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회로의 자동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교묘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뇌의 반응이 다릅니다. 당신이 만약 밤 11시에 항상 내일은 꼭 해야지 다짐했다면 밤 11시는 당신의 뇌에게 다짐의 시간으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실행의 시간이 아니라요. 텍사스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2020년 연구는 이 시간 의존적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특정 시간대에 특정 감정을 느끼게 반복 학습시켰더니 불과 4일 만에 그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해당 감정 회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무기력을 느꼈다면 이제 9시라는 시간 자체가 무기력의 트리거가 됩니다. 시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예측 코딩이라는 뇌의 기능입니다.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예측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런던 대학교 칼 프리스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매 순간 다음에 뭐가 올까를 예측하는 베이지안 추론 엔진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이 노트북을 열면 뇌는 즉각 예측합니다. 이제 무기력이 올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측 자체가 실제 무기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자기실현적 예측입니다. 2022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뇌가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면 실제로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행동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미래에 대한 뇌의 예측이 현재를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무기력을 겪지 않을까요? 똑같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담담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뇌는 뭐가 다를까요? MIT 신경과학과의 앤 그레이블 교수는 이들의 비밀을 청크 패턴에서 찾았습니다. 청크란 여러 행동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신경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당신은 클러치 밟고, 기어 넣고, 엑셀 밟고를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동화된 청크로 실행됩니다. 무기력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행동을 청크로 만들어뒀습니다. 노트북 열기 파일 클릭 첫 문장 쓰기가 하나의 자동 시퀀스처럼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의지력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반면 무기력을 겪는 사람들은 매번 모든 단계를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노트북을 열까 말까? 이 파일부터 할까? 저 파일부터 할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지? 매 결정마다 전전두엽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의사결정 피로가 시작도 하기 전에 쌓이는 겁니다. 버클리 대학교 2019년 연구는 이 차이를 정량화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작 루틴이 있는 사람들은 과제 착수까지 평균 47초가 걸렸고 없는 사람들은 평균 12분이 걸렸습니다. 12분 동안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편도체는 계속 위협 신호를 보내고 전전두엽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결국 도파민 시스템이 더 쉬운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파민,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쾌락의 신경전 달물질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은 사실 예측된 보상에 반응합니다. 보상 자체보다 보상이 올 것 같다는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유명한 쥐 실험이 있습니다. 쥐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옵니다. 처음엔 먹이를 받을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하지만 학습이 되면 먹이가 아니라 레버를 누르기 직전에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뇌는 확실한 보상보다 불확실한 기대에 더 흥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보상이 너무 멉니다. 보고서를 완성해도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며칠 후 평가를 받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도 결과는 몇 주 후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이런 지연된 보상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반면 휴대폰을 드는 순간 즉각적인 자극이 옵니다. 새로운 알림, 새로운 영상, 새로운 댓글. 이건 즉시 보상이고 게다가 불확실합니다. 다음엔 뭐가 나올까? 이 불확실성이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2021년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중인 사람들의 측좌액을 실시간으로 측정했더니 알림을 확인할 때마다 도파민 스파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도박 중독자가 슬롯머신을 당길 때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경쟁 상황에 노딥니다. 한쪽에는 중요하지만 보상이 먼 일, 다른 쪽에는 덜 중요하지만 보상이 즉각적인 일이 있습니다. 신경경제학에서는 이걸 시간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세뮤얼 맥클로어 교수의 fMRI 연구는 이 갈등을 시각화했습니다. 1년 후 100만원 vs 지금 당장 50만원 같은 선택을 할 때 뇌의 두 시스템이 실제로 싸웁니다. 변형계는 즉각적 보상을 원하고 전전두엽은 장기적 이득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변형계가 훨씬 빠르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진화적으로 오래된 시스템이거든요. 전전두엽이 이거 나중에 도움될 거야 라고 설득하는 동안 변형계는 이미 휴대폰을 손에 쥐어줍니다. 더 교묘한 건 뇌가 이 선택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영상 하나만 보고 집중하면 되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좋은 결과가 나와. 이런 생각들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게 의식적인 합리화일까요? 아니면 뇌의 자동 프로세스일까요? 듀크 대학교된 에리얼리 교수의 행동경제학 연구는 충격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이런 합리화는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뇌의 무의식 영역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뇌는 0.5초 전에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벤자민 리벳의 유명한 자유의지 실험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뇌파를 측정해보니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운동 준비 전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당신이 무기력을 느끼고 딴짓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의식적인 당신은 사실관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결정은 편도체, 도파민 시스템, 변형계가 이미 내렸고 의식은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홍보부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신경회로의 노예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 패트릭 하가드 교수의 후속 연구는 의식이 개입할 수 있는 창을 발견했습니다. 뇌가 결정을 내린 후에도 실행 직전 0.2초의 거부권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의식이 개입하면 실제로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걸 당신의 무기력 상황에 적용해봅시다. 뇌가 휴대폰 보자고 결정했을 때 손이 움직이기 직전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인식하고 개입할 수 있다면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주의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빠져 있거나 불안에 압도되어 있거나 이미 다음 자극을 찾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사라 라자르 박사의 마음챙김 연구는 이 주의력을 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상 수련자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전측 대상 피질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이 영역은 내부 모니터링, 즉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용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명상 수련자가 아닌 일반인은 어떻게 이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이 제시하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외부 트리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뇌 내부의 자동 프로세스는 너무 빠르지만 외부 자극은 그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2020년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충동적 행동을 할 때마다 진동 피드백을 주는 장치를 착용시켰습니다. 단 3일 만에 충동 억제 성공률이 68% 올랐습니다. 외부 신호가 의식의 주의를 끌어당겨 거부권 구간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당신의 책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이 보이는 순간 자동 회로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면 가지러 가는 그 물리적 동작 자체가 거부권 구간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설정을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무시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최고 임원들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기에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의지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환경을 통제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BJ 포그 교수의 행동 설계 모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기 능력 촉발의 세 요소가 동시에 있어야 행동이 일어난다. 중요한 일을 미루는 상황에서 동기를 높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방해 요소의 촉발을 제거하십시오. 이게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방해 요소를 다 치웠는데도 여전히 시작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노트북만 달랑 놓여있는 깨끗한 책상 앞에서도 당신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일대학교 에이미 아른스텐 교수의 연구가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전전두엽은 적정 수준의 도파민과 노르피네프린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이 신경전 발물질들이 최적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면 전전두엽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멍한 상태, 해리 상태에 빠집니다. 시간은 가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는 무기력과는 또 다릅니다. 무기력은 하기 싫다는 느낌이지만 이건 할 수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2022년 연구는 이 해리 상태에서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안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인데 문제는 이 네트워크가 주로 자기 참조적 사고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신에 대한 생각, 과거 회상, 미래 걱정 같은 것들입니다. 당신이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뇌는 쉬는 게 아니라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쓰며 자기 비판과 걱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 역설적인 건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정신 차려 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미 과도한 상태에서 자기 압박을 더하면 노르피네프린 수치가 더 올라가고 전전두엽은 더 깊이 오프라인으로 들어갑니다. 토론토 대학교 노먼 파브 교수의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지시했을 때 역설적으로 전전두엽 활성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미 과부하 걸린 시스템
시스템에 더 많은 요구를 하면 시스템은 아예 셧다운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력할수록 더 안 되는 현상의 신경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뭘까요? 직관과 반대되는 답입니다. 더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신체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 2021년 연구에서 과부하 상태의 참가자들에게 5분간 계단 오르기를 시켰더니 전전두엽 활성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왜 신체 활동일까요? 운동은 드네프라는 신경성장 인자를 분비시키고 동시에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사시킵니다. 또한 해마와 전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량을 즉각 증가시킵니다. 단 5분의 신체 활동이 30분의 자기 압박보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운동하고 와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1시간씩 운동하는 건 또 다른 미루기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필요한 건 리셋이지 회피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존 네이트 교수는 이걸 운동의 최소 유효 용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뇌를 리셋하는 데는 5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심박수를 올리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움직이면 신경전달물질 균형이 복구됩니다. 그 이상은 뇌 회복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당신의 뇌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똑같은 일을 앞두고도 어떤 사람은 덤덤한데 왜 당신은 편도체가 폭발하고 전전두엽이 셧다운될까요?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신경생물학적 기질의 차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제롬 케이건 교수의 유명한 종단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보여주며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약 20%의 아기들이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팔다리를 버둥거리고 울고 강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습니다. 케이건은 이 아기들을 2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후 4개월의 과민 반응을 보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편도체 반응성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새로운 상황, 평가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강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건 양육 방식이나 환경보다 선천적 신경 회로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일 앞에서 유독 무기력해진다면 당신의 편도체는 태어날 때부터 평균보다 민감하게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의 기본 설정값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케이건이 연구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과민 반응 그룹 중 약 40%는 성인이 되어서 불안 수준이 정상 범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후속 인터뷰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나 멘토로부터 넌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야 라는 긍정적 재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감성을 문제가 아닌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뇌의 기본 반응성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반응을 해석하는 상위인지 시스템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 재평가의 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제임스 그로스 교수의 감정 조절 연구는 인지 재평가가 뇌를 실제로 바꾼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공포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 그룹은 이건 무서운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이건 그냥 영화 촬영이야 라고 재해석하게 했습니다. 같은 영상을 봤는데 편도체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해석 그룹은 편도체 활성도가 평균 58% 낮았고 동시에 전전두엽 활성도가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훈련을 8주간 반복하자 편도체 자체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신경 가소성으로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뀐 겁니다. 당신의 무기력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상 앞에서 무거운 느낌이 올 때 나는 게으르다가 아니라 내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하고 있구나 라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하다가 아니라 지금 내 전전두엽은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이유는 신경과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특정 신경생 이학적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유크랄 신경정신과 댄 시겔 박사는 이걸 이름 붙이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이나 상태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편도체 활성도가 즉각 감소합니다. 그의 2007년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환한 얼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보기만 하고 다른 그룹은 이 사람은 화가 났다라고 라벨을 붙이게 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붙인 것만으로 편도체 반응이 감소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걸 감정 명명 효과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기력할 때 지금 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있고 도파민이 부족하고 전전두엽이 일시적으로 억제된 상태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면 그 순간 전전두엽이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식은 첫 단계일 뿐이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현의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뉴욕 대학교 피터 골비처 교수의 연구입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운동 목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번 주에 운동하겠다
없다는 목표만 주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월요일 아침 7시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20분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실행률을 비교했더니 두 번째 그룹이 91% 더 높았습니다. 이건 의지력이나 동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뇌는 나는 열심히 할 거야 같은 추상적 다짐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X 상황이 오면 Y 행동을 한다는 이프된 구조는 내가 자동 반응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 9시가 되면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연다. 만약 무기력이 느껴지면 일어나서 계단을 오른다. 이런 구체적 계획은 해마와 기저에게 저장되어 거의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런던 대학교 필리파렐리 교수의 2010년 연구는 이런 이프된 계획이 습관으로 고착되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걸 밝혔습니다. 66일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는 자동 회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66일을 채우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초기 단계가 가장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시냅스 연결을 새로 만들고 수초화를 진행하고 신경 전달물질 수용체를 재배치하는 과정은 뇌에게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뇌는 처음 2주 동안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예전 방식이 더 편한데 왜 바꿔? MIT 신경과학과의 앤 그레이벨 교수는 이 시기를 신경 가소성의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힘들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갑자기 쉬워집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계곡을 넘는데도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큰 변화를 시도하지 말고 뇌가 저항하지 않을 만큼 작은 단위로 시작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BJ 포그 교수의 타이니 헤빗 연구입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푸시업 2개 같은 우스울 정도로 작은 목표를 주었습니다. 뇌는 이 정도 변화는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시작하면 2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5개, 10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걸 시작 에너지 vs 지속 에너지의 차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의 관성 법칙처럼 뇌도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듭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속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2019년 연구에서 과제 수행 중인 사람들의 뇌를 실시간 측정했더니 시작 후 3분까지는 전전두엽 부담이 높다가 3분이 지나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일종의 플로우 진입 시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힘든데 하며 2분 만에 포기합니다. 뇌는 아직 과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3분만 일하고 자신과 협상하는 겁니다. 3분만 하고 안 되면 그만둬도 돼. 이렇게 하면 시작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집니다. 편도체는 3분은 위험하지 않아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3분을 하고 나면 뇌는 이미 그 과제 모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설령 정말 3분만 하고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신경회로 관점에서 3분도 의미 있는 시냅스 활성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시간대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과제라도 시간대에 따라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은 24시간 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독일 미넨 대학교 틸 로네버그 교수의 생체시계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은 아침에 최고점을 찍고 도파민은 오전 중반의 정점이며 세로토닌은 저녁에 높아집니다. 이 리듬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83 유전자 변이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녁형 인간인데 아침 9시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건 신경생리학적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당신의 전전두엽은 아직 최적 작동 시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침형 인간이 밤 11시에 집중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의대 찰스 차이슬러 교수는 이걸 크로노타입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체 리듬과 맞지 않는 시간에 일하면 같은 과제도, 자신의 생체 리듬과 맞지 않는 시간에 일하면 같은 과제도 2배 이상 힘들게 느껴집니다. 2023년 네이처에 실린 연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크로노타입 불일치 상태에서는 편도체 반응성이 평균 34% 증가하고 전전두엽 실행 기능은 28% 감소했습니다. 당신이 왜 나는 항상 이 시간에 안 되지? 라고 느낀다면 그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타이밍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크로노타입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회사 출근 시간, 학교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러셀 포스터 교수의 연구는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생체 시계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빛 노출로 2-3시간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녁형 인간이 아침에 강한 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조금씩 앞당겨집니다. 반대로 아침형 인간이 저녁에 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늦춰집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의 식교차 상액이 재설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저녁형 인간이 아침에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에서 힘겹게 일어나려 합니다. 이러면 생체 시계는 아직 밤이야 라고 판단하고 멜라토닌을 계속 분비합니다. 당연히 몸은 무겁고 머리는 안 돌아갑니다. 반대로 아침형 인간이 밤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면 뇌는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해 수면 준비를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피로가 누적됩니다. 미넨 공과대학 2021년 연구에서 크로노타입에 맞는 빛 노출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인지 기능 차이가 최대 40%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왜 현대인들은 유독 이런 무기력을 많이 겪을까요? 우리 조상들도 중요한 일 앞에서 이렇게 얼어붙었을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석기 시대에는 중요하지만 보상이 먼 일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냥을 하면 당일 먹을 수 있었고 채집을 하면 즉시 배가 불렀습니다. 위험은 즉각적이었고 보상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뇌는 이런 환경에 최적화되어 진화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조슈아 그린 교수의 이중 과정 이론이 이걸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 위험과 즉각적 보상을 처리하는 구형 시스템과 장기 계획을 처리하는 신형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문제는 구형 시스템이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진화적으로 수백만 년 동안 다져진 회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진화적으로 최근에 발달한 영역입니다. 게다가 완전히 성숙하는데 2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요구와 우리 뇌의 설계 사이에 근본적 불일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3개월 후 시험을 준비하거나 1년 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뇌의 구형 시스템은 이게 왜 중요한데? 라고 묻습니다. 즉각적인 위험도 없고 즉각적인 보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편도체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도파민 시스템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더글라스 켈릭 교수의 2010년 연구는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호랑이가 나타났다 vs 3개월 후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뇌 스캔 결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편도체와 교감신경계가 즉각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전전두엽만 약하게 반응했고 실제 행동 동기는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먼 미래의 위험을 실제 위험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후 위기에 인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당신이 시험 3개월 전에는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화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신경과학 연구가 등장합니다. 시간 지각을 조작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할 허시필드 교수의 미래자아 연속성 연구입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나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디지털로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바로 늙은 자신을 실제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후 장기 저축 의향을 측정했더니 이 경험을 한 그룹이 평균 2배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미래의 나를 마치 다른 사람처럼 처리합니다. 측도두정 접합부라는 영역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데 미래의 나는 타인 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래를 위해 지금 참자고 다짐해도 뇌는 남을 위해 내가 왜 고생해?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신을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면 뇌는 그 사람을 나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 패턴이 바뀝니다. 유크라 2022년 연구에서 매일 5분씩 시험 합격한 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한 그룹은 8주 후 실제 목표 달성률이 73% 더 높았습니다. 단순한 긍정 시각화가 아닙니다. 뇌의 자기 참조 회로를 미래로 확장시키는 신경과학적 개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성공한 모습만 상상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뉴욕 대학교 가브리엘 웨팅겐 교수의 대조 심상 기법 연구가 이걸 밝혔습니다. 목표 달성 모습만 상상한 그룹은 오히려 동기가 떨어졌습니다. 뇌가 이미 성공했다고 착각해서 도파민을 미리 써버린 겁니다. 반면 목표 달성 모습과 그 과정의 장애물을 함께 상상한 그룹은 실행률이 2배 높았습니다. 뇌는 단순한 긍정보다 문제와 해결책의 조합에 더 반응합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당연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일만 생각하기는 생존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내가 책상 앞에 앉으면 무기력이 올 거야. 그때 나는 일어나서 50초간 제자리 뛰기를 할 거야. 그리고 파일을 열어서 3분만 볼 거야. 이렇게 장애물과 대응책을 미리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실행의도 고도화라고 부릅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2020년 연구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그룹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겼을 때도 대응률이 83% 높았습니다. 뇌가 이미 if 장애물, then 해결책을 하나의 회로로 연결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핵심 변수가 등장합니다. 사회적 맥락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 지켜볼 때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긴장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신경회로가 작동합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사회신경과학팀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혼자 과제를 할 때는 전전두엽의 등쪽 부분이 주로 활성화됩니다. 이건 자기 동기 회로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복내 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사회적 평가 회로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회로가 서로 간섭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평가 회로가 강하게 작동하면 자기 동기 회로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열심히 해라고 응원하면 오히려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이제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2021년 연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창의적 과제를 할 때 타인의 관찰은 수행도를 평균 32%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 과제에서는 오히려 23%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촉진 vs 사회적 억제 효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복잡하고 창의성이 필요한 일이라면 타인의 시선은 독이 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인지 자원이 평가 걱정에 쏠립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잘 아는 일이라면 타인의 시선은 약이 됩니다. 잘 보여야지 라는 동기가 추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나뉩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의 성격 차이입니다. 만약 새로운 걸 배우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혼자 있는 게 신경과학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잘 아는 걸 반복하거나 단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사람 있는 곳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감시자가 없으니 자제력이 무너집니다. 휴대폰을 보고 냉장고를 열고 유튜브를 켭니다. 여기서 외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감시가 아니라 간접적인 약속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2022년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서 과제를 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혼자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군가 계속 지켜봅니다. 세 번째 그룹은 혼자 하지만 1시간 후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가장 높은 수행도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직접 감시는 사회적 평가 회로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고라는 간접 구조는 적정 수준의 책임감만 만듭니다. 전전두엽에 이건 해야 해 라는 신호를 주지만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스터디 그룹이나 책임 파트너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함께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고 나중에 공유하는 구조가 신경과학적으로 최적입니다. 당신이 2시간 후에 친구에게 진행 상황을 말해야 해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걸 일종의 미니 데드라인으로 인식합니다. 데드라인. 이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적절한 데드라인은 동기를 만들지만 너무 촉박한 데드라인은 뇌를 패닉 모드로 만듭니다. MIT 댄 에리얼리 교수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기 말 과제를 줬는데 한 그룹은 마감일을 학기 말로 정하고 다른 그룹은 스스로 중간 마감일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중간 마감일을 정한 그룹의 최종 결과물 품질이 38% 더 높았습니다. 하나의 큰 데드라인보다 여러 개의 작은 데드라인이 전전두엽에 훨씬 관리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3개월 후 완성은 뇌에게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장 완성은 구체적이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벽주의자들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중간 마감일을 너무 빡빡하게 잡습니다. 월요일 3페이지, 화요일 3페이지, 수요일 3페이지. 이렇게 되면 하루라도 놓치는 순간 전체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뇌는 이미 망했으니 의미 없어 라고 판단합니다. 이걸 폭식 단식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섭식장의 용어인데 목표 추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완벽하게 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아예 포기하는 패턴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2020년 연구는 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선조체 반응을 측정했더니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이분법적 보상 처리를 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뇌가 중간 지점을 보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50%를 절반 성공이 아니라 절반 실패로 봅니다. 이건 신경회로의 문제이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훈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행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의 진행의 법칙 연구입니다. 그녀는 12,000개의 업무 일지를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동기가 높고 창의적이었던 날의 공통점은 뭘까요? 큰 성과를 낸 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진전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해도 오늘 뭔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느낌이 중요했습니다. 이게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다음날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획을 세울 때 완성만 목표로 잡으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진행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서 완성이 아니라 서론 3문단 작성, 참고문헌 5개 정리, 초안 1페이지 작성 같은 식입니다. 각각을 완료할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작은 도파민 방출들이 모여서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2021년 신경연
영상, 연구에서 이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큰 목표 하나만 있는 사람과 같은 목표를 10개의 작은 단계로 나눈 사람의 뇌를 비교했더니 후자의 복측 선조체가 훨씬 자주 활성화되었습니다. 같은 일인데 내가 느끼는 보상의 횟수가 10배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진행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외부 보상을 줍니다. 이거 끝나면 케이크 먹어야지, 한 챕터 끝나면 게임해야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기를 파괴합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에드워드 대시 교수의 자기결정 이론이 이걸 경고합니다. 외부 보상을 주면 뇌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보상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로 대체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보상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넬 대학교 2019년 연구에서 이걸 추적했습니다. 과제 완료 후 외부 보상을 받은 그룹은 6주 후 같은 과제를 자발적으로 할 확률이 54% 감소했습니다. 반면 과제 자체에서 의미를 찾도록 유도한 그룹은 자발적 참여율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뇌의 내재적 동기 회로와 외재적 동기 회로는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하나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은 일 자체에서 의미와 흥미를 찾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쉰다가 아니라 이 과정이 내 뇌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일이 흥미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번들링 기법이 등장합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캐서린 밀크먼 교수의 연구입니다. 그녀는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지만 죄책감 드는 일을 묶으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은 지루하지만 해야 하고 넷플릭스는 보고 싶지만 시간 낭비 같습니다. 이 둘을 묶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만 넷플릭스를 본다. 뇌는 이제 러닝머신을 벌이 아니라 보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당신의 무기력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한 데이터 정리 작업을 해야 한다면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그때만 듣는 겁니다. 뇌는 점차 그 작업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재코딩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2020년 신경영상 연구는 번들링을 3주간 지속한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선조체 연결이 바뀌는 걸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A 작업, 지루한 일, 부정적 반응을 보이던 편도체가 B 활동, 즐거운 일과 반복적으로 무기자 점차 중립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화의 원리를 역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들을 알아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인지적 이해와 체화된 실행 사이의 간극입니다. 당신의 전전두엽은 이해했지만 당신의 변형계는 아직 모릅니다. 남가주 대학교 웬디 우드 교수의 습관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뇌는 실행 통제를 전전두엽에서 기저핵으로 이전시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반복하면 자동화됩니다. 문제는 이 66일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특히 처음 2주가 가장 힘듭니다. 런던 대학교 필리파 렐리 교수의 추가 연구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습관 형성에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성공 그룹은 하루 이틀 놓쳐도 다음날 바로 재개했습니다. 실패 그룹은 한 번 놓치면 이미 망했어 라며 아예 그만뒀습니다. 뇌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루 이틀 중단은 신경회로 형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냅스는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중단하면 실제로 회로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라입니다.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컨디션 나쁜 날은 5분만 하십시오.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5분이라도 매일 하면 뇌는 이게 나의 일상이구나라고 학습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완전히 건너뛰면 뇌는 이건 선택사항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스톡홀름 대학교 2022년 연구에서 매일 5분과 일주일에 3번 30분을 비교했더니 12주 후 습관 정착률이 전자가 2.7배 높았습니다. 총 시간은 후자가 더 많은데도 말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해야 할 일을 앞두고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게으름이 아니라는 건 이제 명확합니다. 당신의 뇌가 일부러 멈추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편도체는 평가와 실패의 위협을 감지하고 도파민 시스템은 지연된 보상에 반응하지 않고 전전두엽은 과부하로 오프라인되고 진화된 뇌 구조는 현대의 요구와 불일치합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무기력을 느낍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 이학적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지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 신경회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맥락을 조정하고 시간대를 고려하고 작은 단위로 시작하고 진행을 측정하고 실패를 수용하고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각은 작은 개입이지만 모두 뇌의 특정 영역에 영향을
영향을 줍니다. 편도체의 반응성을 낮추고 전전두엽의 효율을 높이고 도파민 회로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자동 패턴을 기저에게 새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연민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는 자기연민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뇌를 바꾼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비판은 편도체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반면 자기연민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안정감을 만듭니다. 안정감을 느낄 때만 전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무기력할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자책하는 순간 뇌는 더 깊이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내 뇌가 특정 상태에 있구나, 이건 일시적이고 바꿀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순간 뇌는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2023년 최신 연구는 자기연민 훈련을 받은 그룹이 8주 후 편도체 부피가 실제로 감소하고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억제 연결이 강화되는 걸 관찰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친절할 때 뇌는 문자 그대로 재구성됩니다.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신경 가소성의 활용입니다. 당신의 뇌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매 순간 경험에 따라 변합니다. 당신이 어떤 경험을 반복하느냐가 당신의 뇌를 결정합니다. 결국 무기력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이 방식은 작동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밀어붙이는 게 답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시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환경을 바꾸거나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단위를 줄이거나 신체를 움직이거나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선택지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광기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변화 가능합니다. 무기력한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뉴런이 작동하고 있고 수조 개의 시냅스가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시스템이 지금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환경과 행동을 조정하면 시스템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66일 후, 6개월 후, 1년 후 당신은 뒤돌아보며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구나. 그건 의지력의 승리가 아니라 신경과학의 승리입니다. 당신의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낸 겁니다.